안녕하세요. 리나쌤의 한국어 팟캐스트 리나입니다. 다들 지난주는 잘 지냈나요? 저도 잘 지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오랜만에 라이브 방송을 켰죠. 오랜만에 방송을 켰더니 좀 긴장이 되더라고요. 라이브 방송 세팅을 어떻게 했는지도 막 기억이 안 나고, 여러분들 들어와서 재미없어 하면 어떡하지? 지루해하면 어떡하지? 엄청 걱정이 많이 돼서 좀 긴장이 됐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고, 또 그리고 채팅도 많이 쳐주셔서 긴장이 많이 풀렸어요. 또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서 저는 힐링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랑 이야기 나누니까 재밌더라고요. 앞으로 이렇게 계속 일요일 저녁마다 라이브를 해볼 생각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일요일 저녁 9시나 10시 이쯤에 해보려고 해요. 원래 9시에 할 생각이었는데 이번에 라이브 방송 해보니까 10시 넘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10시로 바꿀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가 더 편해요? 언제든 시간에 한국의 일요일 저녁 시간대에 이때 제가 좀 라이브를 해볼 생각이니까 여러분들 시간 괜찮으시면 들어오셔서 함께 재미있는 시간 보냈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까지는 제가 라이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해볼 이야기는 따로 있습니다. 오늘 해볼 이야기는요, 한국인들의 언어 공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나 언어 공부 중에서도 영어 공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작년 말에 제가 한국의 큰 뉴스들을 좀 이야기했던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거기에 창듀오님이라는 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창듀오님이라고 읽으면 되는 거 맞나요? 제가 닉네임 다들 어떻게 읽는지 정확히 몰라서 혹시 틀렸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어쨌든 그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다음 에피소드에서 한국인들의 언어 공부에 대해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특히 이 창듀오님께서 이런 댓글을 다신 이유가 있는데요. 한국이 얼마 전에 수능을 쳤잖아요. 한국 고등학생들이 작년 11월에 수능을 쳤습니다. 수능이 뭔지 다들 아시죠? 한국 사람들이 대학교에 가기 전에 보는 시험이죠. 대학을 가기 위해 보는 시험입니다. 매년 11월에 치고 있는 시험이에요. 근데 이 수능 시험에서 이번에 영어 문제가 특히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는데 이게 한국에서만 문제가 돼서 뉴스에 나온 게 아니고요. 외국에서도 뉴스로 나왔습니다. BBC에서 한국의 이 영어 공부의 문제점 같은 거를 뉴스로 만들었어요. 창디오님께서 이 뉴스를 보시고 한국의 영어 공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게 된 것 같아요. 도대체 이 영어 시험이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게 BBC 뉴스에도 나왔던 걸까요? 어쩌면 이미 여러분들도 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영어 문제가 이번에 너무 어렵게 나와서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원래 이 한국의 영어 교육 시스템이 좀 문제가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걸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이게 바꾸기도 힘들고 그리고 이번에는 특별히 영어 문제가 너무 어렵게 나와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됐기 때문에 뉴스에도 나온 거예요.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길래 그리고 얼마나 이 문제가 어렵게 나왔길래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한번 오늘 에피소드에서 이야기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언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한번 들어보면서 한국의 영어 공부가 어떤지, 그러면 나는 앞으로 한국어 언어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해보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도 즐겁게 새로운 에피소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여러분들 다들 수능이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수능이 뭔지 들어봤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이 수능이라는 시험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한국어 공부하셨으면 수능이라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못 들어보신 분들은 제가 예전에 수능을 에피소드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이거 한번 들어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도 살짝 이야기했지만 수능은 한국의 고등학생들이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 보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1년에 딱 한 번 볼 수 있어요. 11월에 수능을 딱 한 번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인생에서 딱 한 번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시험 점수가 너무 안 좋게 나왔다면 내년 아니면 내후년 나중에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는 한데 그러려면 정말 어렵습니다. 수능을 다시 보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진짜 힘든 일입니다. 수능을 다시 보려면요. 일단 1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죠? 수능 1년에 딱 한 번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면 다른 친구들은 1년 먼저 대학교에 가 있는데 나만 대학교에 1년 늦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뭐 1년 정도는 늦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게 2년, 3년 되면 좀 힘들어지겠죠. 친구들이랑 좀 거리도 멀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대학교를 늦게 졸업하게 되니까 취업도 늦게 하게 돼요. 회사를 늦게 가게 됩니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사실은 이제 막 졸업한 학생들, 그런 젊은 학생들을 더 뽑고 싶어 해요. 정말 슬프지만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나이가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사람들, 이미 일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밑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나이가 많으면 그거를 좀 불편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최대한 가능하면 수능은 1년에 한 번, 정말 많아도 2번 정도만 보고 얼른 대학교에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수능 공부라는 게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이번에 시험을 망쳤다면 내년에는 더 잘 봐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비싼 학원에 다녀야 되고요. 그리고 비싼 선생님을 구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거를 돈이 깨진다고 말해요. 돈이 엄청나게 깨져요. 그러니까 수능은 사실 가능하면 제일 조금만 보는 게 좋겠죠. 한 번만 보고 바로 대학교에 들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만큼 이 수능은 인생에서 거의 한두 번밖에 안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수능 시험을 잘 보면 잘 볼수록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한국에서는 수능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이 수능 시험은 정말 잘 만들어야 합니다. 수능 시험을 너무 어렵게 내면 학생들이 수능 점수를 잘 받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저기서 불만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시험은 너무 어렵게 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수능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 여기에 불이라는 말을 붙여서 불수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험이 만약에 쉽게 나오면 물이라는 말을 붙여서 물수능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번에 이 시험을 너무 어렵게 내서 특히나 영어 시험을 너무 어렵게 내서 이번에 불영어였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렇게 어렵게 시험을 내면 이 중요한 시험에서 학생들의 성적이 낮게 나오니까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그렇고 다들 불만이 많아집니다. 이번에 특히나 제일 크게 문제가 됐던 문항은요, 24번과 34번이었습니다. 먼저 24번에서는요,
culturetainment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 단어는 원어민들도 잘 쓰지 않는 신조어라고 합니다. 신조어가 뭔지 여러분들 다들 들어보셨나요? 새로 나온 말, 새로 생겨난 말을 신조어라고 말하죠. 외국인이 아니라 이 영어를 쓰는 원어민들, 그 원어민들도 잘 쓰지 않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진짜 그런가? 저는 영어 원어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요. 한국 영어 사전에는 당연히 안 나왔고요. 해외에 그냥 영어 사전 사이트, 영어를 영어로 설명해주는 영영사전 사이트에 들어가서 좀 검색을 해봤는데 진짜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진짜 원어민들이 그렇게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34번 문제는 철학 문제였어요. 임마누엘 칸트와 토머스 홉스라는 두 사람이 법 철학에 대해 이야기한 내용이라는데, 와, 이런 철학 내용은 그냥 모국어로 들어도 어렵지 않나요? 영어권 사람들도 이 내용을 읽어보고 나서 내가 영어를 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이 문제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근데 이 두 개의 문항들이 특히 문제가 되기는 했는데요. 이 문항들 말고도 사실 한국의 수능 영어는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일단 문장들이 너무 쓸데없이 길고 복잡해요. 엄청 지저분합니다. 굳이 문장을 막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여러분도 예를 들어서 밥 먹자 이런 말 하고 싶을 때 밥 먹자라고 말하면 되지. 우리 신체의 에너지를 보존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어떤 활동을 함께 시작하여 볼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공손하게 이야기하는 방법을 배우는 건 좋지만 굳이 말을 어렵게 복잡하게 하는 걸 연습할 필요는 전혀 없죠. 그런 길다란 이상한 문장들을 놓고 그거를 해석하는 연습을 할 필요도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한국의 그 수능 영어들은 이런 식으로 복잡한 문장들을 사용합니다. 제가 이 수능 문제, 이번에 나왔던 영어 수능 문제의 문장을 하나만 읽어드려 볼게요. 얼마나 복잡한지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A potential increase in inbound visitor numbers, coupled with their demand for related goods and services, is an incentive for those within governments and authorities to work with cultural groups in order to develop celebrations and commemorations into larger and more high-profile events. 이거 제가 밑에다가 뜻도 자막으로 달아드릴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언어로 번역을 해서 자막을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모국어 자막이 있다면 모국어 자막도 한번 켜서 체크를 해보세요. 저는 이거 제가 한국어로 번역이 된 것도 봤는데 한국어로 봐도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그냥 읽는데도 약간 문장이 너무 길어서 숨이 찬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문장들을 한국의 수능 영어에서는 많이 쓰고 있어요. 이런 시험 문제가 된다는 건 정말 옛날부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험 치게 하는 거 좋지 않다. 이런 말들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근데 한국은 왜 아직도 수능 시험을 이런 식으로 치고 있을까요? 제가 앞에서 수능 시험이 엄청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문제를 내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시험이 어려우면 학생들이 점수가 너무 낮아질 거고, 그러면 학생들도 학부모들도 불만이 많아질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러면 무조건 쉽게 내면 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수능 시험을 쉽게 낼 수는 없어요. 왜냐면요, 한국에서는 학생들의 성적을 어느 정도 낮게 만들기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어떤 학생들은 굉장히 공부를 잘해서 시험 점수를 좋게 받을 것이고, 어떤 학생들은 좀 못해서 시험 점수를 낮게 받을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야 학생들의 시험 점수가 다 달라지게 만들 수가 있고, 그렇게 해야 위에 있는 몇 명만 좋은 대학교에 들여보내주고 밑에 있는 몇 명들은 또 중간 학교에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학교들을 나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원래 시험이라는 건 공부를 열심히 하게 만들고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 점수 잘 받게 만들고 그렇게 시험 점수 잘 받으면 이걸로 이것저것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은 참 땅이 좁고 그리고 좋은 대학교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조금밖에 없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다들 대학교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교를 가면 가는 것도 좋지만 안 가더라도 다른 길들이 있잖아요. 다른 꿈을 내가 꾸고 있다면, 다른 걸 해보고 싶다면 대학교를 안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요, 어쨌든 일단은 기본으로 대학교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대학교에 가고 싶어 하다 보니까 이 학생들을 정말 잘 쪼개서 몇 명만 좋은 대학교에 가게 하고 또 몇 명은 좀 더 낮은 대학교에 가게 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대학교도 다 아무나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대학교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의 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이거를 뭐라고 하죠? 이렇게 정해진 사람들의 수를 정원이라고 합니다. 그 정원에 맞게 학생들을 데려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정원에 들어오지 못하는 학생들은 떨어뜨려야 되죠. 근데 그냥 랜덤으로 떨어뜨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보게 해서 이 시험으로 학생들을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한국의 수능 시험은 학생들의 그 수준, 레벨을 나누는 거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어렵게 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수능을 무조건 어렵게 내면 그건 괜찮을까요?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그렇게 무조건 어렵게 내면 아무래도 여기저기서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냥 좀 불만만 이야기하면 어쩌면 다행일 수도 있어요. 그것도 물론 정말 큰일이기는 한데 그거 말고 더 심각한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시험을 너무 어렵게 냈던 어떤 해가 있어요. 몇 년도에 시험을 굉장히 어렵게 냈습니다. 수능 시험이 정말 어려웠어요. 불수능이었죠. 근데 그 시험을 치고 나서 어떤 학생이 바로 목숨을 끊었어요.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죠. 정말 다시 생각해봐도 끔찍한 사건입니다. 한국에서는 수능을 보고 나면요, 점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점수만 가지고서는 어느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A 대학교는 90점 받으면 갈 수 있어요. 이런 식이 아니에요. 좀 다릅니다. 90점이라는 어떤 점수가 되면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위에서부터 몇 %까지 그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90점을 맞았어도 만약에 이번에 물수능이었다면 그 90점 이상으로 받은 학생들이 더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90점을 맞았어도 내가 그 대학에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위에서 그 몇 % 안에 못 들어서 점수가 잘 나왔는데도 그 대학교에 못 갈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일 수도 있어요. 너무 불수능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A 대학교에는 90점이 넘으면 다들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그때는 너무 불수능이라서 90점 넘은 사람들이 너무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80점 맞은 사람도 A 대학교에 들어가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점수만 보고 나서 어느 정도 내가 시험을 잘 쳤다고 해서 또는 못 쳤다고 해서 그 대학교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거나 들어갈 수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래도 대충 이렇게 점수를 보면 작년에는 92점까지 들어갔고 재작년에는 91점까지 들어갔고 대략 90점 정도 맞으면 그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게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을 딱 봤는데 딱 봐도 지금 90점이 안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이번에 이 대학교 못 들어가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해에 불수능이었다면 점수가 전보다 훨씬 낮게 나왔어도 그 대학교에 들어가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사건이 있었을 때에도 불수능이어서 이 학생이 점수를 꽤 잘 받은 편이었어요. 점수가 평소보다는 좀 낮게 나왔지만 불수능이라서 다들 시험을 어렵게 봤기 때문에 그 학생의 점수를 가지고 그 학생이 원하는 대학교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시험이 너무 어려웠다 보니까 내가 지금 실수한 것 같다. 나 지금 시험 잘못 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그 학생이 생각을 해버려서 바로 그렇게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심각한 일이 생기면 그런 일까지 생기는 거예요. 시험을 너무 어렵게 냈다가 학생들이 너무 좌절을 해서 이런 일을 벌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 너무 쉽게 내서도 안 되고 너무 어렵게 내서도 안 돼요. 이 수능이라는 시험은 정말 딱 적당하게 어렵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어렵고 쉽고 그 어려운 정도, 쉬운 정도를 난이도라고 불러요. 딱 적당한 난이도로 시험을 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지 않나요? 옛날에 나왔던 그 시험 문제를 똑같이 내면 이 시험 문제가 이미 나왔던 거니까 이거를 이미 잘 풀게 되는 학생들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시험 난이도가 너무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나왔던 문제랑은 많이 다르면서 또 난이도는 비슷하게 그렇게 시험 문제들을 내야 되는 겁니다. 진짜 어려울 것 같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수능 시험 문제를 너무 어렵게 내서 특히 영어 문제를 너무 어렵게 내서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크다 보니까 이 문제를 내는 그 기관, 그런 곳 있죠. 내는 곳. 그곳의 책임자가 책임을 지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 일을 그만두게 되는 거,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를 사임한다라고 합니다. 그 책임자가 결국에는 사임을 하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수능의 사정은 정말 복잡합니다. 그래서 수능 영어에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도 한국 학생들이 여전히 영어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게 문제인 거 알거든요. 진짜 영어를 잘하려면 영어 말하기 연습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진짜 영어를 즐기면서 공부하기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다들 재미있게 영어 공부를 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영어 공부 시험을 통해서 학생들을 적당히 대학교에 붙이고 적당히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어 교육 시스템, 공부 시스템, 시험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학생들도 학부모들도 이걸 어려워하고 있고요. 이 시스템을 갑자기 확 바꿔버리면 선생님들도 이거 힘들어 할 거고요. 학교 선생님들 말고도 학원 선생님들도 이런 걸로 돈을 많이 벌잖아요. 갑자기 이 시스템이 바뀐다고 하면 이 선생님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영어 교육 문제는 정말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이렇게 얽혀 있어요. 이렇게 막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문제인 걸 알고 앞으로 저도 아기를 낳을 텐데 이 아기가 이런 문제 때문에 고생할 거 생각하면 마음이 정말 아파요.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제가 싹 바꿀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어릴 때부터 영어에 익숙하면 그래도 좀 더 영어를 쉽게 공부할 수 있으니까 어릴 때부터 말하기 연습이나 듣기 같은 것들 많이 할 수 있게 환경 세팅을 좀 해줘야겠다. 이 정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수능의 영어 공부가 참 문제가 많다는 걸 다들 알고 있어요. 한국 수능 영어는 대학교를 잘 가기 위해서 하는 것 뿐이고 이게 진짜 좋다고 생각해서 이걸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영어 실력 높이는 데에는 이런 영어 공부가 정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열심히 영어 공부를 했어도 결국 진짜 영어를 말하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거는 어려워하는 한국인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이런 수능 영어는 고등학생 때만 하면 됩니다. 대학교에 잘 들어가면 이런 영어 공부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회사에 들어가려고 할 때, 취업하려고 할 때, 그럴 때 만약 그 회사에서 영어 시험 점수를 원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때 또 시험에 필요한 그런 영어 공부를 하게 되겠죠. 진짜 영어로 이야기 나누는 그런 걸 위한 영어 공부가 아니라 시험만을 위한 영어 공부를 다시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회사들은요, 영어 그 성적 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기도 해요. 내가 좀 더 돈도 많이 받고 월급도 많이 받고 더 높은 자리, 그거를 직급이라고 하죠. 더 높은 직급을 갖고 싶다면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다 시험을 위해서 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진짜 제대로 된 소통을 위한 영어 공부는 아니겠죠. 만약에 이런 시험들을 계속 쳐야 된다면 계속해서 진짜 영어 공부가 아니라 공부를 위한 영어 공부를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꼭 다들 이런 회사들만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회사들은 엄청 큰 회사, 대기업들일 거예요. 다들 이런 대기업에 다니는 건 아니니까 대부분 이제 수능 영어를 공부를 하고 나면 어른이 되고 나면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는 좀 시험 공부를 위한 영어 공부가 아니라 제대로 사람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영어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물론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서 영어로 말할 필요가 없죠. 그냥 한국어로 말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영어를 뭐하러 배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영어랑 담을 쌓고 지내기도 합니다. 근데 한국인들은 해외에 여행 나가는 걸 워낙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행을 나가서도 영어를 편하게 쓸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행 나가서 편하게 영어로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로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진짜 제대로 된 영어 공부를 하고 싶어 합니다. 만약에 아주 기초가 없다면 책으로 영어 공부를 시작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우리 어릴 때, 아기 때
공부하듯이 정말 처음부터 책을 가지고 공부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수능을 위해서 열심히 영어 공부한다고 하기는 했지만 이 수능 영어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그냥 아예 포기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모든 대학교들이 영어 시험 점수를 다 보는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미술대학교도 있고 또 음악대학교도 있고 체육대학교도 있잖아요. 이런 분야들, 이렇게 몸을 쓰고 예술을 하고 이런 분야들을 합쳐서 예체능이라고 부릅니다. 예체능 분야는 대부분 영어 시험 점수는 잘 안 봐요. 미술을 진짜로 잘하는가, 음악을 진짜로 잘하는가, 아니면 체육을 진짜로 잘하는가,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영어 공부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취미로 영어 공부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대학교들, 예체능 대학교들도 그렇게 막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니거든요. 좋은 예체능 대학교 들어가려면 그 예체능을 내가 정말 잘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체능 연습하는 것도 막 밤을 새서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 때는 영어 공부를 그냥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취미처럼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영어와 담을 쌓고 아주 어릴 때부터 그냥 영어 공부를 안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기초부터 영어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책으로 영어 공부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이렇게 어른이 되고 나서 조금씩 너무 부담 갖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교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요즘에 가벼운 학습지라고 하는 그런 교재가 나왔던데 이거 꽤 괜찮더라고요. 하루에 그냥 그 학습지 한두 개만 풀면 될 수 있게끔 정말 가볍게 나온 학습지입니다. 그리고 학습지만 나오는 게 아니라요. 여기에 인강도 딸려와요. 인강이 뭔지 아세요, 다들? 인강은 인터넷 강의의 줄임말입니다. 인강을 같이 보면서 조금씩 정말 가볍게 학습지를 풀면 되니까 이런 걸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조금씩 이런 학습지 푸는 거는 정말 부담 갖지 않고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학습지는 시험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정말 영어 공부를 위해서 나오는 거니까 진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제대로 된 영어를 가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듯이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재미있게 영어 공부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물론 다들 영어 공부만 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니에요. 어른이 되고 나서는 시험 때문에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언어를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옆나라, 일본, 중국 이런 곳들이 있잖아요. 이런 곳에 일본어, 중국어 공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좀 디저트가 맛있는 프랑스가 있죠. 프랑스어 같은 거 공부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어를 정말 많은 나라에서 쓴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스페인어 하나 공부해 놓는 것도 정말 쓸 데가 많으니까 스페인어 같은 거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외국어 학습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골라서 좀 더 부담 갖지 않고 가볍게 재미있게 외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도 요즘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습지보다도 더 간편하게 영어 공부, 언어 공부할 수 있는 게 있죠. 네, 바로 핸드폰의 앱입니다.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여러분들도 어쩌면 써봤을 수도 있어요. 한국어 공부할 때 듀오링고 같은 앱 쓰면 꽤 재미있고 쓸만하잖아요. 너무 어렵지 않고 정말 가볍게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듀오링고 써봤으면 아시겠지만 이런 듀오링고 같은 앱은 정말 짧게 간단하게 즐길 수 있게 돼 있어요. 약간 게임처럼 그렇게 플레이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정말 재미있게 취미로 언어 공부하기에는 딱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는 스픽 같은 앱이 있어요. 스픽이 한국 앱은 아니고 외국에서 온 것 같기는 한데 한국에서 제일 먼저 오픈했다고 들었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이 영어 공부에 대한 로망이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 처음으로 오픈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스픽이라는 앱은요, 짧은 인강들을 들을 수 있게 그 인강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AI랑 대화를 나누면서 말하기 연습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재미있는 게요. 그냥 뭐 카페에 가서 음료수 주문하기 이런 대화를 할 수도 있지만요. 더 재미있는 대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해리포터 다들 보셨나요? 안 보셨어도 무슨 내용인지는 대충 아실 것 같아요. 해리포터라는 마법사가 사실은 내가 그냥 인간이 아니라 마법사라는 걸 알게 되고 마법사들이 다니는 학교에 가게 되는 내용이죠. 그 학교 이름이 호그와트죠. 네, 그런 설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알고 보니 마법사여서 호그와트에 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친구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 친구랑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이런 식의 대화를 연습할 수도 있습니다. 꽤 재미있을 것 같지 않나요? 아니면 저는 이미 결혼을 했지만 결혼을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이 스픽 앱이 약간 남자친구 역할, 여자친구 역할을 해줘서 그런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굉장히 재미있게 잘 돼 있습니다. 저도 한번 이 앱을 써봤는데요. 사실 저는 조금 불편했어요. 왜냐면 이게 초급자들에게는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완전 초급은 아니라서 이야기를 조금만 길게 하면 너무 이야기가 길다고 끊어버리고 막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앱은 초보자들이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저처럼 약간 이제는 영어를 할 수 있다. 어느 정도 말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는 언어 교환 모임 같은 데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국에 요즘 이런 언어 교환 모임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외국인들이랑 만나서 원어민들이랑 만나서 그 원어민들이랑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요. 그냥 한국인들끼리 모여서 한국인들끼리 영어 연습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영어로 된 영화를 다 같이 본 다음에 영어로 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이것도 꽤 재미있을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또, 그 나라의 문화를 즐기면서 그 나라 문화 속에서 그 나라의 말을 쓰는 그런 모임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한국에는 무도회 같은 게 잘 없죠. 파티 같은 게 잘 없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미국 드라마 같은 데에서나 좀 봤는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 이럴 때 프롬을 하잖아요. 무도회. 그런 거를 해보면서 한국에서 그냥 세팅을 만들어서 다 같이 그 파티 같은 걸 즐기면서 거기에서 진짜 내가 이제 막 그 미국의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사람이 돼서 거기에서 대화를 나눠보는 거예요. 이런 설정을 가지고 그 문화를 즐기면서 대화를 나눠보는 겁니다. 그런 것들도 꽤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즘은 뭐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나오니까 그냥 진짜 원어민들이 즐길 만한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영어 공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했던 미국 드라마 이런 것들 그거 가지고 공부할 수 있겠죠. 미국 드라마는 줄여서 미드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영국 드라마 같은 건 줄이면 영드가 되겠죠.
일본 드라마 줄이면 일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스크립트를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틀어놓고 들을 수도 있고 쉐도잉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영상이 아니라 책을 볼 수도 있겠죠. 그 나라의 언어로, 원래 언어로 된 책을 원서라고 합니다. 원서를 읽으면서 공부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영어 공부, 언어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많습니다. 이제는 그런 도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수능 영어는 정말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 수능 영어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서 제대로 된 영어 공부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어릴 때 한국 사람들이 수능 영어로 이상하게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어른이 되고 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즐기면서 공부하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학생 때 보면 수능이 정말 전부인 것 같겠지만 이렇게 수능이 끝나고 나면 다양한 길들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이 중요하지 않다고는 할 수 없지만 수능만 보고 수능이 인생의 끝일 것처럼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한국 학생들이 점점 좀 더 재미있고 진짜 의미 있게 공부를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찾아오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국 사람들 보면 영어 공부 진짜 열심히 하는데 생각보다 영어로 대화는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게 왜 그런지 오늘 에피소드 들어보면서 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도 요즘은 이렇게 다양한 영어 공부 방법이 있으니까 다들 조금씩 즐기면서 영어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언어 공부를 할 때에는 시험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진짜 소통을 할 수 있는 언어 공부를 하면 좋겠어요. 물론 시험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시험 공부만 너무 하다 보면 이 언어 공부가 재미가 없어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우면 힘들어지면 공부를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한국인들의 실수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재미있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도 한국의 학생들도 점점 재미있게 정말 의미 있게 영어 공부, 언어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여러분들이 더 즐겁게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게끔 앞으로 재미있는 에피소드 많이 가져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줘서 정말 고맙고요. 다음 주에도 제가 즐거운 에피소드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들 다음 주까지 건강하세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